제5장 2008년 금융위기 신자유주의의 균열. 첫 번째, 리먼 브라더스의 붕괴와 세계의 충격. 2008년 9월 15일 월요일 아침, 15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선언했다. 부채 규모 6,130억 달러, 당시까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이었다. 이날 하루 다우존스 지수는 504포인트 폭락했고 전 세계 금융 시장이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주택 가격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고 있었다. 은행들은 신용 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에게도 무분별하게 주택담보대출,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제공했다. 이 위험한 대출들은 금융공학의 마법을 통해 담보보증권 (MBS와) 부채담보보증권 (CDO로) 포장되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팔려나갔다. 누구도 이 복잡한 금융상품 안에 얼마나 많은 독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했다, 또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2006년부터 미국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자 이 정교하게 쌓아올린 카드집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서브프라임 연체율이 급등했고 MBS와 CDO의 가치가 폭락했으며 이를 보유한 금융기관들이 연쇄적으로 위기에 빠졌다. 리먼 브라더스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메릴 린치, AIG, 시티그룹, 워싱턴 뮤추얼 등 거대 금융기관들이 줄줄이 쓰러지거나 정부 구제에 매달렸다. 두 번째, 세계 경제의 충격과 정치적 여파. 미국 금융 시스템의 붕괴는 전 세계로 순식간에 전파되었다. 세계화된 금융 시장은 미국의 독성 자산들을 전 세계에 퍼뜨려 놓았기 때문이다. 유럽의 은행들도 미국 서브프라임 관련 상품을 대거 보유하고 있었고 아이슬란드는 사실상 국가부도 상태에 빠졌다. 세계 무역이 급감했고 개발도상국들로의 자본 유입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2009년 세계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경제 위기의 정치적 여파는 더욱 심대했다. 수조 달러의 공적 자금이 은행 구제에 투입되었는데 이는 탐욕스러운 금융가들의 실수를 평범한 납세자들이 뒷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대마불사, 즉 too big to fail의 원칙은 자본주의가 실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리먼 사태 이후 어느 선진국에서도 주요 금융가가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이 분노는 2011년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으로 가시화되었다. 우리는 99% 달하는 슬로건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만들어낸 극심한 불평등에 대한 저항이었다. 비록 이 운동은 구체적인 정치적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 불만의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훗날 트럼프와 샌더스의 동력이 되었고 유럽의 포퓰리즘 정당들을 키운 비료가 되었다. 세 번째,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의 균열. 2008년 금융위기의 가장 심층적인 의미는 이념적 차원에 있었다. 냉전 종식 이후 서방 세계를 지배하던 경제적 패러다임 자유시장, 민영화, 규제 완화, 금융화, 이 근본적 의문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이 패러다임은 종종 워싱턴 컨센서스라 불렸는데 금융위기는 이 컨센서스가 단순한 경제 이론이 아니라 특정 계층의 이익을 위한 이데올로기였음을 폭로했다. 특히 중국의 반응은 주목할 만했다. 금융위기 속에서 중국은 4조 위안의 대규모 재정 부양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며 경제 침체를 빠르게 극복했다. 반면 미국과 유럽은 금융 시스템 붕괴의 충격에서 벗어나는데 수년이 걸렸다. 중국 지도부의 눈에, 그리고 많은 개발도상국 지도자들의 눈에 자본주의 민주주의 모델의 취약성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베이징 컨센서스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와 국가주도, 경제 모델의 결합과 대안적 발전 경로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제6장 포퓰리즘의 물결, 민주주의의 역설. 첫 번째, 브렉시트 세계화에 대한 첫 번째 반란. 2016년 6월 23일 영국은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를 결정했다. 52%의 찬성이었다. 이 결과는 영국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잔류를 예측했었다.
영국의 경제계, 학계,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탈퇴에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탈퇴를 선택했다. 브렉시트의 원인은 복합적이었다. 무역 이익과 규범의 표준화를 위해 만들어진 유럽연합이 점점 더 광범위한 영역으로 권한을 확대하면서 영국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불만이 오랫동안 쌓여 있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긴축 정책으로 타격을 받은 영국 중부와 북부의 산업도시들, 그리고 유럽연합 확대 이후 급증한 동유럽 이민자들에 대한 불안감이 탈퇴 표심을 키웠다. 브렉시트는 세계화와 지역 통합에 대한 민중 레벨의 첫 번째 성공적 반란이었다. 그것은 엘리트들의 세계화 프로젝트와 일반 시민들의 현실, 인식 사이에 깊은 단절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두 번째, 트럼프의 등장, 미국 우선주의의 귀환. 2016년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45번째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또 다른 충격이었다. 정치 경험도 군사 경력도 없는 부동산 재벌이자 TV 리얼리티 스타가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이다. 트럼프의 승리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예상 밖 성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해온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최대 후원국 역할을 스스로 의문시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기존의 미국 외교 정책과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는 나토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과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에서 탈퇴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이란 핵협정을 파기했다. UN, 세계무역기구, 세계보건기구 같은 다자 기구들을 지속적으로 공격했다. 트럼프의 정책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구체적인 정책 내용보다 미국 외교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이었다. 반세기 넘게 국제 질서를 지탱해온 미국의 안보 공약과 제도적 약속이 하룻밤에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특히 유럽 동맹국들에게 이 불확실성은 심각한 전략적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 세 번째, 민주주의의 후퇴와 권위주의의 부상. 브렉시트와 트럼프는 더 광범위한 세계적 추세의 일부였다. 2016년을 전후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권위주의가 강화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자유민주주의 지수를 추적하는 스웨덴의 브이뎀 연구소는 2016년 이후 민주주의 국가의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권위주의 국가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헝가리의 오르반, 폴란드의 카친스키, 터키의 에르도안, 브라질의 볼소나로, 인도의 모디. 이들은 모두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장악했지만 권력을 잡은 이후에는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자유, 시민사회를 체계적으로 약화시켰다. 학자들은 이 현상을 민주주의의 역설이라 불렀다.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 민주주의 자체를 침식하는 것이다.